세일즈로 집을 팔아 3일 만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왜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집을 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매로 나갈 수가 있어? 묻자 여성은 손을 내밀어 집을 가리키면서 분명히 여기가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성은 몇 번을 되풀이하면서 어젯밤 그녀를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도 모르냐면서 질문했죠. 그 말을 듣고 난 이 모든 사태의 주요 스토리가 그녀의 남편에게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어디서 계약을 맺었는지 물었어요. 여성은 집 안에 들어와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확인해보니 정말로 우리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리인으로 시어머니가 써 있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혼란스러워서 그녀에게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와 남편은 제 요구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사기당했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계약서를 복사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그들에게 서류를 받은 뒤 곧바로 친정 엄마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엄마가 다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어요. 도착해서 엄마의 정신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예정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엄마가 기억을 잃어서 집을 판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부동산에 가기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셨다며 놀라셨어요. 두모자가 이런 일을 꾸밀 줄은 몰랐다며 물속은 알겠지만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사돈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짜 계약서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셨지만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혼 서류도 챙겨간 뒤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증거물을 제출받고 조사를 마친 후 함께 부동산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도 가짜 계약서의 사본을 갖고 있어서 문제없이 경찰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가족이면서도 두 모자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관들께 이야기할 시간을 부탁해보기도 했어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님들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들어오셔서 체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제가 먼저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어. 평소에 제가 두 모자의 부동산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다. 요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내가 여기 왔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우리 엄마 치매인 것을 알고 요양원 보내려고 안달리더니 3일 만에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친정집 금로반가 홀라당 팔아버렸더라고 하니 내가 장모님 집을 왜 팔아 발뺌하지 마. 내가 오늘 친정집에 갔다가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계약서까지 복사해놨어. 물어보니 우리 엄마는 집 팔려고 한 적 없다는데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리인이 시어머니도 게다가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 통장이고 이 세상에 집 파는 사람 대신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대리인이 있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장모님 상대로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내가 왜 사기를 쳐? 장모님 아치아이머 치매하면서 정신 잠깐 돌아왔을 때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셨지? 이제는 하다 우리 엄마 치매까지 이용하네. 당신의 주인인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남겨진 집에 대해 알아요. 그 집은 당신의 어머니가 애정을 담아 놓은 곳이죠. 만약 그 집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 해도 아마 그 집을 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집값으로 받은 돈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혼자 남편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조언을 구합니다. 한동안 둘은 몰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손에 있는 위조 계약서를 가져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되고 있는 위조 계약서였고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 계약서는 이제 제 손에 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으니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들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지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좋아요. 받은 선물은 전체 녹음 내용과 녹음본, 위조된 계약서 및 선물 남편엔 구형의 법대선을 새롭게 받아질 키식입니다. 이 글자가 당신에게 어떤 효효 회원이 갈 수도 있으시다 마시오. 범죄율중추 관련에 어떤 효과가 존재합니다. 완천알명 신문에서 해당 글을 확인합니다. 지성 부족으로 남편이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급하게 철회해야 했어요. 왜 사기꾼이 콩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가난한 백수를 먹이고 가만히 공부시킨 것이 어리석었어요. 가족으로서의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결정했고 신속히 서류에 서명했죠. 그때 경찰이 제로브러스에 들어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했지만 이미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적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판 돈을 엄마 통장으로 되돌려주게 됐죠. 결국 두 부부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알게 되어 그 돈만 되돌려주면 실수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속은 두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죠. 이에 엄마가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죠. 이후 한 달이 지나고 그 부부는 새로운 집을 사들여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엄마는 또 이런 일이 생겨날까 무서워하면서도 정신이 온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집을 유일한 자식인 나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가 남겨준 집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요양원에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엄마는 요양원이 편할 텐데 왜 신경 쓰느냐며 제 인생을 살기를 바랐지만 이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엄마를 집에 모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엄마가 기억을 잃기 전에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아가고 있어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두 사람도 반성하고 후회하며 앞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길 희망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살면서 자신만의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졌던 큰 플렉스는 결혼 후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에 짓밟혔지만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첫째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남매를 위해 힘들게 일하셨지만 오른손을 다치고 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하셨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아픔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는 국가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이어갈 뿐이었고 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를 낼 정도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아서 좋은 주인을 만나 월세를 미룰 수도 있었고 쌀과 의류를 얻어 입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내 낳고 엄마를 돌봄으로써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나답고 똑부러지게 생각했어. 소리만 듣고 너무 쉽게 높은 거리에 오를 수 없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 엄마는 돈을 벌 일이 없어서 다른 가정에서 도와주고 돈을 벌고 가끔은 잔치에서도 돈을 벌어와야 했어. 할머니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대학을 보내주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종종 우리 집에 오면서 이야기했어. 너는 아버지 닮았구나. 항상 100점 만점 시험지를 가져와서 1등을 받아. 너를 보면 안타까워. 할머니는 내게 칭찬을 하면서도 1,000원짜리 돈꾸러미 한 장을 몰래 줬어. 내 형제들한테는 잠금된 건방진 얼굴만 주고 나에게만 돈을 줬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할머니의 행복한 삶은 아버지에게 넘어가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삶은 내게로 이어졌어.
나는 닮은 것 같지 않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갖지 않았어. 가족 내 집안에 물려받은 돈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없는 걸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국엔 포기를 택했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까워. 담임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려운 처지에서도 끝까지 견뎌온 나는 결국에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등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지만 교과서를 적어도 10번 이상 공부하고 성적 우수자에게서 받는 특혜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대학에 대한 꿈은 풀기 힘들었지만 공부를 통해 스스로에게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성적은 잘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주셨지만 크게 맞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수능 시험을 볼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 공부를 더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너의 머리와 성적이 아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입주과외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도 공부하면서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나는 수능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버렸어. 그래도 선생님은 꽤나 안타까워했어. 그중에서 입주과외 이야기가 내 눈에 반짝이게 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2명을 가르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 스카일 출신의 입주과외 교사가 아닌 이유는 아이들이 언니 같은 선생님을 원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선생님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어.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듣던 대로 우등생의 모범생이 것 같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횃불도 한 김에 빼도록 해요. 나는 졸업식을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고자 입주의 집에 들어갔어. 위아래 옷과 소금 몇 벌 정도의 간단한 짐을 가지고 나의 어른의 삶을 시작했어. 첫째는 중 1학년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욕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겨우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정도예요.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 쪽으로 큰 재능을 아직 보이지 않아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부부는 대학 일대를 졸업한 가정이에요. 부모님도 같은 대학교 출신이고 두 사람 다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에 간 케이스라 솔직히 아이들이 왜 우리를 안 닮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최근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 조카에게 상담을 받던 김 선생님에게 소개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릴게요.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집은 의사 부부였어요. 두 분 다 국내 최고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과와 산부인과에서 손꼽히는 국내 명예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은 생각보다 평범한 2층 집이었고 두 분도 매우 친절하셨어요. 아이들도 부모를 닮아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단순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아이들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몰래 안정을 느껴들고 있었어요. 아이와 다른 어른들이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큰딸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해주세요. 의사부부 댁에서의 제 삶이 시작됐어요. 아이들과 저는 2층에서 살고 주인 부부는 아래층에서 많을 때가 많았죠. 저는 빡빡한 학습 방식이 두 아이에게 잘 맞지 않아서 제만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전해주었어요. 매일 골고루 학습을 진행하고 피곤해도 밀리지 않게 그날 할 일을 끝내는 방식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잘 맞았고 학습 습관이 생기면서 성적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언니가 돈을 잘 벌어서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고 부자가 될 거라고 어린 동생들이 말했어요. 저의 동생들도 순수한 아이들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을 사주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에게 생활비를 드릴 때는 정말 행복했고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가족의 삶을 책임지게 된 셈이지만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잘 다녀오니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았어요. 이젠 편안하게 대해주시던 저를 응원해주세요. 주인님은 처음에 저를 집으로 초대해주셨고 더 기뻐해주셨어요. 특히 주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열정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셨어요. 공부도 잘한다며 격렬히 격려해주시고 제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의 잘못을 먹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선생님도 부모처럼 관심을 쏟아주시면서도 제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일 후 예전 동창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 번호를 물었다가 우연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1등으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서로 성적도 성격도 비슷해서 잘 지내던 우리는 졸업 후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연락해오면서 새로운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쉬는 날을 물었는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움과 동안성이 밀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식겁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쉬는 날 집에 들려 봉투를 전해드리며 일이 있어 급히 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본 동생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그날은 죄책감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남자 1등 친구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세상 어색했지만 친구가 너무 세련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죠. 그 아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누구보다도 제 처제를 잘 알았기에 제 이야기를 꼬박꼬박 듣진 않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느꼈지만 그 어른스러운 태도가 정말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수 사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지? 넌 언제든 준비되면 수능을 보면 돼. 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말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어요. 제가 외교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친구가 자신의 학교의 커리큘럼과 전공 서목록을 구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박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 친구는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신기한 건 그때까지 전 의사 부부 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계속 돈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 큰 언니처럼 그 집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가 대에 합격하자 저는 8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그 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이제 제 친동생들 등록금도 모두 해결했고 집도 전세로 옮기게 되었으니까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다고 아이고 축하해 잘했다. 잘했어. 아, 근데 너희들 사귄 지 오래됐는데 일부러 둘째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여보 안 되겠다. 우리가 미안해서 안 되겠어? 혼수는 우리가 다 해주자고. 너는 우리 큰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딸내미 시집본을 생각하니까 내가 다 설레는데. 내일부터 당장 혼수 알아보러 다니자. 응, 한 사후 거절했지만 주인 내부는 결국 제 통장에 5천만 원은 입금해 주셨고 신혼 가전 세트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기우는 결혼일까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 체면도 살려드리고 저도 꿀리지 않고 시집갈 수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따로 있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빌라를 사드릴 수 있었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갚아야지 다짐하며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종교 1등만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얼굴도 엄청 이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우리 며느리가 됐네. 아, 내가 사정이 있어? 공부는 길게. 못했어도 내 실력이 모르는 사람 없으니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와 아버지의 머리를 을면 어떤 손주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시댁은 남편 성품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안정적이고 화목한 곳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의사부부 못지않게 절 아껴주셨어요. 제 주변에 온통 따뜻한 분들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2아이까지 생기면서 평범하고 말락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남들처럼 살게 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번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에는 방송통신돼야 공부를 해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하는 꿈도 꾸게 되었죠.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 동서 생기나 보다. 얼마 안 만났는데 아이들이 바로 결혼을 하겠다네. 손 아래 동서 생기니 좋지? 동서가 저의 식구가 됐는데 저랑 차 맞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부터 10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했죠. 버지가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가 심리학 박사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집에서 문남 동료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대치동에서 비밀팀 수업에 쪽집게 과외까지 받으며 결국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졸업 후 부모 찬스로 동네의 작은 피부과를 개원해 운영. 그 사람은 남편의 말로는 처음에는 전문의라고 하더니 전공을 수료하고 의원을 개업했다고 해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지만 금수저 출신 의사 동서의 존재가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도 내 안에 항상 가난과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서는 나를 되게 차갑게 대해주고 내 치부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형님,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 잘하셨다. 그 학교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이면 서울대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쉽겠다. 장학금을 받고 다른 방법을 쓰셨던 게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동서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파악하기 전에는 조금 조용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날카로운 면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고졸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 형님이야. 미안하다. 나도 지난주 행사가 있었는데 스스로를 움켜쥐고 직접 데리고 간 적 있었어.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냥 괜찮다고 하고 싶었어. 약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벌써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 근데 돌아가야 될 때에 시작할 때 너무 피곤했어. 미안한데 우리는 너무 밀접한 커뮤니티인지 몰라서 너 같은 분을 못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너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소한 얘기 실수를 많이 했어.